이 시각 주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첫 성탄 전야를 맞아 서울 명동거리를 비롯한 도심 번화가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성탄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의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최고 6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빙판 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과 폭설로 끊겼던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은 재개됐지만 일부 결항과 지연 등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639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에도 밀실협상 관행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까지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70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노력에 따라 앞당길 수도 있을 거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는 전날에도 러시아의 포격으로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는 등 최근 러시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어제 성탄절 전야에는 도심 곳곳이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거리가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입니다. 전광판 속 화려한 성탄절 그림은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성탄 전야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친구, 애인 손을 맞잡은 시민들. 오랜만에 느껴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모두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여자친구랑 또 명동에 트리도 보고 이제 명동 성당에 가서 사진도 같이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영하의 쌀쌀한 날씨에도 도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명동거리엔 나들이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서울시는 성탄 전야 하루에만 이곳에 40만여 명이 몰릴 걸로 예측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대표 명소 홍대거리에도 추억을 쌓아러 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반짝이는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연말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밥 먹고 사진도 찍고 카페도 가려고요. 카페에 가서 인생샷도 찍고 트리 앞에서 친구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안전사고 우려도 컸습니다. 경찰은 주요 명소 37곳에 경찰관 1000여 명을 투입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해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펜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도 덜하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보행장애물이 없는지 점검했고 명동거리가 있는 서울 중구는 안전요원 40명을 투입해 차량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명동거리 노점상 360여 곳은 시민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 자체 휴업에 들어가며 안전한 성탄 전야 만들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립니다. 서울 중구 명동 대성당에서는 자정 미사에 이어 정오에도 정순택 대주교가 메시지를 발표하는 성탄 대축일 미사가 열립니다. 휴가차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충남 아산시 공세리 성당에서 저녁 성탄 미사를 집전합니다. 전국 교회에서도 성탄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예수님의 탄생은 화해와 해방의 기쁜 소식이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호남과 충남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호남에는 최대 40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시설물 피해가 수십 건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눈이 그치자 본격적인 제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장비가 바닥에 쌓인 눈을 연신 긁어내자 주차장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니까 뭐 그간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너무 수월하고 좋습니다. 주민들도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손님 맞이는 잠시 미뤄둔 채 눈을 치우느라 여념했습니다. 엄두도 안 나는데 이제 젊으니까 이제 제가 앞에 이제 가게도 사람들도 와야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치우는 상황이고 어르신들 다니기 이제 불편하니까 좀 넓게 치우는 상황이에요. 공무원과 군인들도 동원돼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워야 할 눈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치워진 눈은 이처럼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호남에서는 농가 시설물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붕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딸기 모종들은 눈에 파묻혀 모두 못쓰게 됐습니다. 눈은 많이 내렸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는 광주와 전남의 저수율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쌓인 눈이 녹아 물로 유입되면 조금이나마 저수율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전북 지역에서는 특히 비닐하우스나 건물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지붕이 주저앉게 된 건데요. 이 소식은 오점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짓날 밤 집중적으로 폭설이 쏟아졌던 전라북도 순창.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2mm 파이프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이 중량을 못 이기고 무너져 버렸어요.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났습니다. 네, 이곳 순창 지역은 이번 폭설 때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63cm 이상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마을에서도 피해가 났습니다. 블루베리 비닐하우스 2동 가운데 한 동의 지붕이 내려앉았는데 내년 수확을 앞둔 블루베리라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저녁에 엄청난 한 60cm 이상 눈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완파가 되었어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주저앉거나 건물 지붕이 내려앉는 피해 사례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5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순창과 임실, 정읍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폭설과 한파로 계량기가 터지는 사고도 50건 넘게 접수됐고 빙판길 낙상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폭설 때문에 사실상 마을이 고립돼서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서 며칠을 함께 지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일체 어디 옆집이도 못 가고 회관에 또 나오셔서 모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3일 정도 고립된 상태고. 폭설이 그치자 지자체별로 중장비까지 동원한 본격적인 제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도 치우고 장비가 다 치우고 있는데 언제 이걸 다 치워야 될지 가까보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전라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35사단 군장병 350여 명도 제설 작업에 참여해서 폭설 여파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내리던 거센 눈발은 일단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계속되면서 이례적 서해안 폭설의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639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 관행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까지 기록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를 넘겨 헌정사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간신히 면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재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여야는 한 발씩 양보해 합의 처리한 걸 강조했지만 밀실 협상이란 비판까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달 말까지인 예결위 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이뤄졌는데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기서도 합의가 안 돼 6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협상이 여야 원내수장의 단판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 모두 예산 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첨예한 신경전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 시점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여야는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매번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는 건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거 법무부가 심사한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는데 정치권에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6시간 20분 마라톤 논의 끝에 연말 특별 사면 명단을 추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변 없이 포함됐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두 번째 특별 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신경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불원서까지 공개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하는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직격했습니다. 여론조작은 선거제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친문적자 셀프 훈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리 떳떳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눈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티끌만 탓하는 격이라며 용서를 구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지도부에선 김 전 지사를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 넣었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불꽃 공방 속 결단은 윤 대통령 몫입니다.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28일 0시 사면하는 게 현재까지 예상 시나리오인데 그때까지는 오롯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 사면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할지 극단으로 갈라진 민심을 경청하며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 생명을 잃은 끔찍한 참사가 불러온 국민적 슬픔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은 유가족들과 연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이런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자칫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들이 유가족과 정부 사이에 서서 벽을 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비난했던 창원시 의원 발언부터 망언 논란이 잇따르자 여당 지도부를 만난 유족들은 입단속해달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의원님, 대표님, 다른 의원님들 구동이 나 좀 지켜주십시오. 그게 일입니까? 구동이지?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가 사과 요구를 받자 멋쩍은 듯 발길을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도
유족의 분노를 샀습니다. 국민 고통에 정부 여당이 공감하지 못한다며 야당 대표가 나서 비판에 가세했지만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야당이라고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참사 당일 의사로서 현장을 찾았다며 SNS에 사진을 올려 홍보했던 신현영 의원이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에 남편과 함께 탑승한 게 드러난 겁니다. 경로를 우회해서 자신을 태워가느라 현장 출동이 지연됐다는 갑질 의혹에 해명도 해봤지만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에 머문 건 겨우 15분가량.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 과잉 의전을 받았다는 비판까지 받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여당의 비난 공세는 끊이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외치던 의사 출신이 정치적 이득 앞에선 생명의 소중함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폐륜입니다. 국민과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에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에 첫삽을 떴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말과 행동은 참사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에 초석을 놓아야 할 정치에 대한 기대치를 한참 낮추게 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영장 재신청 끝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을 끌어내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로 예정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소방에 대한 신병 확보와 같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순수하게 임하겠습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뒤 18일 만에 다시 구속갈림길에 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은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첫 영장 기각 뒤 추가로 수집된 증거를 포함한 수사 기록상의 여러 증거와 신문 결과도 고려했다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수부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추가하고 여러 증거를 보강하는 등 이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참사 발생과 특수본 출범 50일이 훌쩍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직접 책임자도 구속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회생한 특수부는 이제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윗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수사를 뻗어나갈지와 추가 강제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수부는 또 용산구청과 소방 관계자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전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책임이 누구보다 크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면서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참사 이후 40분 동안 구조활동 지휘에 손을 놔 대응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용산구청과 소방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특수부는 참사 원인을 비롯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9일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서 개조 공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더 강력한 발사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지난 19일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 모습입니다. 기존 수직 발사대의 옆면 패널이 제거됐고 우측으로는 새로운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더 크고 무거운 위성과 결합할 수 있는 발사체를 세우기 위해 개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 구조물은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가동해보기 위한 수평 엔진 시험대로 추정됩니다. 서해 발사장은 고체 연료 발사체와 관련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방문한 곳입니다. 북한이 추진력이 더 큰 발사체는 물론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는 겁니다. 특히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사전 탐지가 어렵고 기동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테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옮겨놓고 움직이기가 좋다. 그러니까 기동성 그리고 운용성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존성에서도 유리한 거고요. 또 나날이 발전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형 삼축 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관련 사업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할 발사체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은 올해 성과를 돌아보며 경제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보는 올해는 사상 최대의 국난을 타개하고 기적적 승리를 쟁취해 북한의 전진 행로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해인 동시에 100년 미래를 담보한 장엄한 새 출발의 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자위적 국방 건설 방향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담보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며 제국주의 침략 무력에 비해 북한의 확고한 군사적 우세는 필수 불가결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높이면서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부작용인데요.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엔 경기 부진이 길게 이어지는 L자형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지난해 8월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로 치솟았습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물가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과속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무려 4.25%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자 맞대응에 나선 세입니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은 이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경제를 떠받쳤던 내수마저 최근엔 둔화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한국은행은 물론 정부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는 등 내년 상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및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회복하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내년 부진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U자형 회복이 아닌 침체가 길게 이어지는 L자형 경기 상황이 유력하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제조업에서 급격한 생산성 저하, 서비스 산업에서 늘 낮은 생산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생산성 회복이 요원한 상태에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고 고용이 감축된다 그러면 다음에 되살아날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동안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예고한 만큼 우리가 한 발 앞서 통화정책의 방향키를 완화로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그렇다고 더 올리기도 어려운 한국은행의 고심은 내년에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하루 새 사망자가 석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해 4가지 지표를 발표한 정부의 예상 시점은 이르면 1월 말. 1월 중 유행 정점이 오고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을 거치면 그쯤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인위적인 노력을 위해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YTN에 출연해 4가지 지표 가운데 이미 충족한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과 함께 나머지 3개 중 하나만 맞으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개 중에 3번째 해당되는 걸 지금 만족을 하니까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이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가 인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인데 고령자는 50% 이상,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60% 이상. 그러면서 평가 항목인 감염 취약시설의 계량 백신 접종률이 현재 49%인데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60% 목표 달성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령층 접종률. 목표가 50%인데 현재 29%라면서 나머지 약 20%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얼마나 동참해 주시냐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환자는 66,211명으로 토요일 기준 3주 연속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500명대를 이어갔고 특히 사망자는 70명을 기록하며 지난 9월 25일 73명 이후 9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사시 상대국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이에 맞춰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일본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가기를 열고 약 114조 엔, 1,105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비는 올해보다 무려 26% 늘어난 6조 8천억 엔, 약 65조 7천억 원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1.19%로 실질적으로는 처음 GDP의 1%를 넘었습니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늘린 것은 이른바 반격 능력 확보 때문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앞서 16일 외교 안보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 안보 전략 등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했습니다. 自衛隊の能力で我が国に対する脅威を抑止できるか、極めて現実的なシミュレーションを行いました。率直に申し上げて、現状は十分ではありません。 증액한 방위비는 유사시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확보에 주로 투입됩니다. 사거리 1,600km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에 2조 원, 국산 미사일 성능 개량과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1조 7,600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탄약 취득 예산도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8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본이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즉 전수방위 원칙을 벗어던지고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를 시작하자 동북아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대해
일본이 선제 공격할 경우 타이에 의해 전쟁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의 주 공격 목표인 북한은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선언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역시 지역의 안정을 파괴 교란하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하면서 동북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개전 300일이 넘은 우크라이나는 크리스마스에도 잠깐의 평화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조촐하게 예수의 탄생을 기렸지만 헤르손에는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최전선에 크리스마스 사절단이 방문했습니다. 군목과 하르키우 극장의 배우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한 군목은 내년 크리스마스만은 평화롭기를 기도했습니다. Слідуюче, це якщо коротко, то щоб слідуюче Різдво ми зустрічали вже в мирній, незалежній, нормальній Україні, щоб нікого вже не ховали з наших хлопців. 또 다른 최전선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진지에선 소박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포성이 끊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트리를 장식하며 잠시나마 가족을 생각합니다. Якщо вам чутно, зараз тут стріляють, і наші хлопці відповідають, і по ним стріляють. Але все ж таки свято є свято, і воно повинно бути. 하지만 같은 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는 러시아군이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행인들과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헤르손은 전날에도 74차례나 포격을 받아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헤르손에서 불타는 차량과 거리의 시신, 파괴된 건물 사진을 올린 뒤 이것이 헤르손에서 실제 삶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최전선 군인들이 암묵적으로 잠시 전쟁을 멈췄던 크리스마스 휴전 같은 동화는 우크라이나에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권 하우탱주의 복스버그에서 가수 음반 트럭이 폭발해 9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사고는 현지 시간 24일 아침 트럭이 다리 밑을 지나려다가 다리 높이가 낮아 끼인 뒤 얼마 후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다리 밑에 끼이자 주민들이 몰려 사진을 찍고 구경하다가 화재와 폭발로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탐보 메모리얼 병원도 대형 폭발로 인해 응급실 지붕이 파손돼 환자들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케냐산 커피는 특유의 향과 맛으로 찾는 분들이 많죠.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이 케냐산 커피가 지금 지구 온난화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케냐 중부의 구릉지를 푸른 빛의 아라비카 커피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잎은 빨갛게 타들었고 한창 수확할 때인데 채 꽃도 피우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것마저 군데군데 보입니다. 케냐에 휘몰아친 지독한 가뭄 때문입니다. Kwa sababu ya climate change, kahawa tulipata shida nyingi. Unajua kahawa, jua ikiwaka sana inapata magonjwa, inamwaga matawi, mbegu hasiku expand, na wakati baridi iliingia. 이곳의 커피가 제맛을 내려면 강렬한 햇빛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래 계속됐습니다. 거기에 뿌리와 줄기를 적실 비마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콩은 면역을 잃어갔고 그걸 돕겠다고 농부가 밤새워 뿌린 농약은 오히려 병을 더 키웠습니다. 결국 식물은 자연의 섭리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열매를 맺는 걸 선택했고 그 결과 열매는 늘어났지만 케냐 커피의 자랑인 고품질의 원두를 찾긴 힘들어졌습니다. Haswa ya mwezi wa 5 ile ilikuwa inakuja hapa ilikuwa mingi yake ilikuwa light
haikuwa ile ngirendi mzuri juu ilikuwa imeafektiwa na ile njuu ya Januari, Februari. 케냐 커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후발주자가 국가가 나서서 커피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고급 커피가 됐고, 또 그러면서 매연굴뚝 찾기 힘든 케냐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지구 온난화는 그 작은 희망마저 시샘내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스타죠. 조별 경기에서 가나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렸던 축구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조규성 선수의 예상 이적료가 급등했습니다. 치솟는 인기를 반영한 건데요.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조별 예선 가나전에서 2골을 넣으며 조규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잘생긴 외모까지 더해 깜짝 스타로 떠오르면서 2만여 명이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튀르키예와 스코틀랜드 팀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장 막 그 꿈의 무대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더 경쟁력 있고 좀 경기를 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규성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이라도 하듯 조규성의 이적료가 1년 사이에 약 26억 원이나 급등했다는 예상치도 나왔습니다. 유럽의 축구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월드컵에서 활약한 주요 선수들의 이적료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조규성의 이적료는 250만 유로, 약 34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예상 이적료가 60만 유로였지만 1년 만에 4배 이상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의 천문학적인 몸값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더 넓은 무대에 도전할 만한 자신감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카타르 월드컵 득점왕에 오른 음바페의 이적료를 1억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45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의 예상 이적료는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이 매진을 이룬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완벽한 승리로 성탄 선물을 안겼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삼성화재가 OK금융그룹을 꺾고 꼴찌에서 탈출했습니다. 프로배구 소식은 김상희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은 월드스타 김연경을 보기 위한 배구 팬들로 만원을 이뤘습니다. 팬들 성원에 부응하듯 흥국생명은 주포 옐레나가 24점, 김연경이 15점을 올리면서 IBK 기업은행에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1세트를 8점 차로 가볍게 따낸 흥국생명은 2세트 초반 김연경의 강력한 서브를 앞세워 점수차를 벌려나갔고 2, 3세트를 내리 가져가면서 손쉽게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2위 흥국생명은 선두 현대건설과의 승점 차를 2점 차로 좁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체육관 와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자부 경기에선 삼성화재가 OK금융그룹을 3대1로 꺾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세터 이호건의 안정적인 볼 배급 속에 이크바이리가 양팀 최다인 26점을 올리면서 상대 주포 레오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자신감에서 좀 많이 위축돼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자신감 회복을 좀 하려고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삼성화재는 김정호도 후위 공격 6개를 포함해 토종 선수 중 가장 많은 21점을 올리며 승리를 도와 KB손해보험을 끌어내리고 꼴찌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의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최고 6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빙판 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과 폭설로 끊겼던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은 재개됐지만 일부 결항과 지연 등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첫 성탄 전야를 맞아 서울 명동거리를 비롯한 도심 번화가엔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성탄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639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 관행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여야는 법인세를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놓고 막판까지 찬반 격론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70명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노력에 따라 앞당길 수도 있을 거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는 전날에도 러시아의 포격으로 5명이 숨진 걸로 전해지는 등 최근 러시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호남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을 내려 특히 농촌 지역의 피해는 물론 불편함도 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설경과 피해 상황 그리고 제설 작업 모습을 김학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방천지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농촌 마을.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도 없어 적막해 보입니다. 길가에는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인 차들만 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배에도 눈만 쌓였을 뿐 인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 옥상에서 눈을 치우는 주민. 무릎까지 올라온 눈을 삽으로 퍼내지만 힘겨워 보이기만 합니다. 들판의 비닐하우스도 눈폭탄에 속수무책. 정성껏 설치했을 시설들이 눈무게를 못 이겨 주저앉았습니다. 인삼밭은 더 처참하게 무너져 벌써 농민들의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외곽으로 나가자 내장산의 설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상 부근의 나무에는 눈이 얼어붙어 장관을 이루고 설경을 감상하려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카도 바삐 오갑니다. 눈이 그친 곳에서는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을 들고 마을길을 치우거나 중장비가 나서 도로와 관공서에 눈을 치우지만 마음이 바쁜 탓에 더뎌 보이기만 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강풍과 폭설로 하늘길이 끊겼던 제주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이착륙 지연 등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눈발이 잦아들면서 다시 열린 제주공항의 하늘길. 발이 묶였던 비행기들이 힘차게 활주로를 날아오릅니다. 제주공항에 내려있던 기상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비교적 항공기 운항에 큰 영향이 끼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부는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운항 재개만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던 승객들. 비행기가 다시 뜨면서 겨우 안도감을 찾습니다. 이틀 동안 숙소에만 계속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나와서 날씨 너무 좋아져가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비행기표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틀 동안 700편이 넘게 항공기 결항이 이어지면서 발이 묶인 사람만 3만 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대기 승객 명단에도 지난 22일부터 취소됐던 항공기 승객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행을 온 한 부부는 부인만 비행기표를 구해 서울로 먼저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구했는데 남편 건 아직 못 구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원래 어제 김포로 가서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출근을 못 해가지고 근무 변경한 상태예요. 항공기 운항은 재개됐지만 출발과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는 종일 이어졌습니다. 정오를 기준으로 항공기 12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공사는 제주공항의 결항편 승객 수송을 위해 김포공항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가 연일 몰아친 강원 영서 지역은 냉동고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평창의 한 산골 마을에서는 20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3도 가까이 떨어진 평창군 진부면의 한 산골 마을. 전기가 끊기면서 보일러 작동이 중단된 탓에 집안이 온통 얼음장으로 변했습니다. 밤새 추위했던 노부부는 급한 대로 화롯불을 피워 온몸을 녹입니다. 춥죠. 안 추울 리가 있어요. 예. 이불을 2겹, 3겹 덮고 이제 그렇게 지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하수 펌프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집집이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발전기를 가동한 마을 경로당으로 서둘러 대피했지만 보일러 동파 걱정 등으로 냉동고 같은 집에 남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동파되면 집안 전체가 그 장판부터 완전히 얼었을 때는 다 갈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죠. 땅속을 통과하는 전선 합선이 원인으로 보이는 이번 정전은 20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상습 산사태 지역에 설치해 놓은 케이블의 내부 절연이 파괴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침 기온은 강원도 평창 면온 영하 24.4도, 홍천 내면 영하 23.5도, 대관령 영하 2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난 21일부터 강원 지역에서 접수된 계량기 동파 신고도 10건이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한파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겠지만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살림살이가 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2일 만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산안은 총 638조 7천억 원, 정부 원안보다는 3천억 원이 축소된 규모로 3년 만에 순감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를 비롯한 세법 개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던 법안들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미리 표 단속에 나섰지만 이탈표는 적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했던 법인세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과세 구간마다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 의원 반대에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여당 의원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초부세 감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일부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한편으로 당초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방향성을 되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가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그럴듯한 명분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명분이 아니라 구실입니다. 여야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이 전부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절충안을 마련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미리 표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부결이 되면 나머지를 의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민주당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종 중재안인 1% 법인세 감세를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200명 넘게 찬성했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에 합세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이탈표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치 여파가 세법 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 추가 연장 근로 허용 연장 여부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만 효력 있는 일몰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의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쟁점마다 치열한 신경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소득, 고용 관련 핵심 경제 지표를 고의로 왜곡 조작했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지난 2018년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해묵은 논란이기도 한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조은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8년 2분기 가계소득 통계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허구론에 불이 붙었고 공교롭게도 이 발표 사흘 뒤 황수경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교체됐습니다. 청와대는 통상인사였다고 했지만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황 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잡음 속에 앉은 강신욱 청장, 관련 조사 방식을 손질하면서 이후 저소득층 비율도 소득 격차도 줄었습니다. 2019년엔 비정규직이 748만 명으로 사상 최대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강 전 청장은 국제노동기구 권고로 기간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집값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주택가격이 34%, 특히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국가통계와 괴리감이 워낙에 컸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소득, 고용 등 민생경제의 핵심 지표가 나올 때마다 데자뷰처럼 왜곡, 조작 의혹,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감사원이 3분기 감사 개시를 예고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첫 의혹 제기부터 4년이 지나서 통계 조작 의혹이 다시 불붙은 건데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합니다. 조작된 통계 수치를 받아보고서 그게 한국 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통계 체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YTN에 왜곡했다면 국민 삶을 분식회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통계는 나라의 기둥뿌리, 인프라로 기준과 잣대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면서 정권의 정책과 메시지를 위해 바꿨는지 명백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는지 윗선까지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강제북송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권과의 전장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입원하면서 한창 진행되던 대장동 재판도 중단됐습니다. 검찰도 잠시 숨을 고르며 대장동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재판은 지난 16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김 씨가 지난 14일 새벽 자택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시도를 해가지고 바로 신고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상처가 있으니까 신고한 것까지는 맞아요. 폐와 목 부분을 다친 김 씨는 한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잇따라 폭로하는 것과 달리
김 씨는 여전히 대장동 비리 최고 윗선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음 재판은 다음 달 중순이 되어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자해 소동 이후 검찰 수사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측근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 전반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김 씨의 대장동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양 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가량을 수표로 뽑아 보관하거나 삼양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이 씨는 지난 21일 구속 정당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구속한 뒤 자금 추적 등 수사에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며 김 씨도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적절한 시점에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민 무렵 다소 잠잠해진 대장동 의혹 수사와 재판. 해가 바뀐 뒤 수많은 의혹을 낱낱이 푸는 것을 목표로 다시 고삐를 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 합격생 3명 가운데 1명이 등록을 포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에서 포기한 학생이 더 많았는데 정부의 인재 육성 정책의 핵심인 반도체학과는 등록 포기자가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김연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수시 합격자 가운데 2,206명, 3분의 1 가까이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연세대는 40%, 고려대는 무려 절반 가까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인문계보다 자연계열 수시 합격생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시에 약한 인문계는 수시를 적극 활용했고 자연계는 상위권 학교보다 이른바 의학계열 학과를 선택한 겁니다. 학과별 모집 현황을 보면 서울대 의예과와 치대만 수시 합격자 전원이 등록했고 식품영양학과, 응용생물화학부, 간호학부, 생명과학부 등은 등록 포기가 30-40%에 달했습니다. 중복 합격을 됐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어떤 그 자연대 공대보다는 취업의 어떤 그 안정성이 있는 의학 계열로서는 지금 현재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정부가 인재 육성 정책의 핵심으로 꼽고 지원을 약속한 반도체 학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자료가 공개된 서울 주요 대학 반도체 학부를 보면 수시 합격생의 무려 70% 가까이가 등록을 포기했는데 최상위 학교 자연계열도 취업이 100% 보장되는 정책적 지원학과도 결국은 의대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약학과라고 해도 신설학과가 명확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모르는 불안감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취직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좀 얽매인다는 느낌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 확인된 학과 선호 현상은 정시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대 일변도의 지원 경향을 해소하고 이공계와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어젯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이준엽 기자입니다. 도로에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도로는 이렇게 물바다가 됐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 속에 일부 도로는 얼음판이 됐고 공무원들은 긴급하게 염화칼슘 살포에 나섰습니다. 일반 세대의 단수 피해는 없었지만 왕복 6차선 도로가 대부분 잠기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탄가스 깡통이 바닥에 나뒹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에 있는 가정집 마당에서 조리용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식사하던 50대 2명 등 4명이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리용 부탄가스 통을 등유 난로 위에 올려놨다는 진술을 토대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부산 안락동에 있는 6층짜리 다세대 주택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민분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 대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 대피 유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엔 서울 동자동에 있는 쪽방촌 거주시설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상가 건물 외벽에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돼 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 이후 북미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타격이 더 클 걸로 보이는데 올해 안에 마련될 시행령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아이오닉5와 EV6를 미국에 출시하며 전기차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두 차종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상반기에만 4만 대 가까이 전기차를 팔아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판매가 줄기 시작하더니 IRA 발효의 여파로 하반기 시장 점유율이 7, 8%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7,500불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굳이 내가 현대기아차를 사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 심리적인 여파 혹은 마케팅 전략상의 차질 이런 것들 때문에 IRA의 영향으로 내년 전망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누적 판매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조항이 폐지돼 GM과 포드, 테슬라 등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풀리니까 모델이 다양화되거든요. 경쟁이 더 심화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좀 더 지금보다는 현대기아차가 경쟁하기는 버겁죠. IRA 개정 요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리 정부는 시행령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IRA에 적용을 받지 않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기존 버스와 트럭에서 렌터카와 리스, 공유차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틈새라도 우리가 전기차를 한국산을 팔 수 있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쉽게 말하면 상업용차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달라고 요구하게 된 배경인 거죠. 하지만 IRA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법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IRA가 본격 시행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추기 전 앞으로 1, 2년 동안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현재 새 들어 사는 집에 세금이 많이 밀려 있다면 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시작 전까지는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부 보증금은 세금보다 먼저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이후 경매 시장에 쏟아진 빌라왕 명의 부동산은 47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지만 집이 팔리더라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상당수 집엔 종합부동산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 걸려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몰랐던 세입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개인으로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는 세입자가 일정 보증금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계약 개시일 전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만약 세입자가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새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확정 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는 임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한 겁니다. 거액의 세금을 떠안고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들인 경우에 세입자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바뀐 주인의 밀린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전 주인의 미납된 세금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아 집주인이 빌라왕처럼 수십억 원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글자와 소리 또 이미지를 표현하는 걸 미디어 아트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됐는데요. 광주시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디어 아트 세상을 김범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빛고울 광주의 관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광주를 어머니처럼 넉넉하게 품고 있는 무등산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개관을 기념해 제2의 백남준이라고 불리는 이남 작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DNA 염기 서열 데이터가 작품 속에서 살아 숨을 쉽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찾는 또 그런 것도 그리고 자신을 회상해보고 그 기억 속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 있거든요. 죽음과 그 유년 시절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런 기억들을 담았던 전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어릴 때 꿈을 그것도 죽음에 관한 꿈을 유난히 많이 꾸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양에서 간접 경험한 5.18 민주화 운동은 충격이었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법원에서 인정된 전두환 신군부의 헬리콥터 사격 등이 작품에 오롯이 등장합니다. 80년 5월의 어떤 기억 속으로 관람자들이 들어오셔서 이남이 80년 5월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기억의 뿌리로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만들었습니다. 단풍이 져버린 고즈넉한 갤러리 안팎에도 미디어 아트 작품이 즐비합니다. 음악과 함께 작품 속에 푹 빠져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백화점 갤러리에도 미디어 아트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을 던지는 작가 6명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 언어를 표현하는 기획전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뭔가 익숙한 한 해가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마무리되는 시점이긴 한데 새해에는 뭔가 그 익숙함 안에서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는 취지로서 이번에 기획된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작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미디어 아트가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다가오는 새해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권상우 배우 주연의 코미디 영화 스위치와 주지훈 배우의 젠틀맨이 뒤바뀐 인생을 그렸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성공한 천만 배우가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들고 여기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니네 집이지. 얘들은 아팠다. 눈을 떠보니 무명 배우이자 평범한 쌍둥이 아빠로 변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매니저였던 친구, 톱스타가 돼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뒤바뀌는 익숙한 소재지만 내가 선택한 삶의 소중함과 가족애를 살린 따뜻함을 담았습니다. 권상우, 오정세 배우의 과장되지 않은 코미디 연기와 영화 곳곳에 숨겨진 패러디가 웃음을 끌어냅니다. 전 인생과 지금 바뀐 인생 이 두 가지를 다 인지하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돌이 사실은 더 재밌죠. 저도 되게 많이 기대를 했고 그 성과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배우 오정세와 인간 오정세를 둘 다 얻은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택배, 소방관이 경찰을 딱 일주일만 빌립시다. 의뢰인이 실종되면서 납치 사건 용의자로 몰리게 된 흥신소 사장. 체포되는 과정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나고 검사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의식을 잃은 진짜 검사가 깨어나기 전에 실종된 의뢰인을 찾기 위해 검사로 위장해 사건을 쫓기 시작합니다. 능청스러운 흥신소 사장 역의 주지훈 배우가 사건의 열쇠를 쥔 빌런 박성웅 배우와 숨막히는 호흡을 맞췄습니다. 성형은 워낙에 개인적으로 저희끼리 워낙에 친하고 그래서 제가 옹 하면 바로 팍이 나오는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가 참 이 기류가 잘 섞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같이 형 한번 해보자. 자기는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냥 형이 보였다. 읽으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주지훈 배우랑 같이 하기로 하고서 봤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국내 OTT 웨이브의 첫 오리지널 영화로 플랫폼이 아닌 극장에 먼저 개봉해 그 흥행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서로 닮은 역사를 가진 두 나라 관계는 그동안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냉엄한 국제 정세 속에 양국은 더욱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종욱 기자입니다. K-팝에 맞춰 화려한 춤과 연주가 펼쳐집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엔 긴 줄이 이어지고 한복의 아름다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하노이 중심부 거리.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펼쳐진 축제에 밤 늦게까지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관계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92년 12월 수교 이후 30년 만에 두 나라 간 수출입 규모는 160배 넘게 늘었고 내년엔 200배인 1,000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의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베트남은 한국의 새로운 기술들을 이전받고 또 부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발한 협력 교류 속에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은 20만 명을 넘어 중국인 다음으로 많고 베트남 체류 한국인도 15만여 명에 이릅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베트남의 한류 동호 회원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아졌습니다. Em nghĩ điều thu hút nhất đối với em thì chính là vũ đạo của các nhóm nhạc và thứ hai là ý nghĩa của các bài hát ạ. 한국 생활이 어때요? 한국어 공부는 재미있지만 주말에는 조금 싱싱해요. 한류를 탄 한국말 배우기 열풍에 베트남에서 한국어과를 운영하는 대학, 기관은 50여 개로 늘었고 일부 학교의 한국어과 입학 점수는 최상위권입니다. 우리 학교의 전공은 두 가지로 IT하고 경영. 그래서 IT하고 경영에 관련해서는 한국어로 배우는 것이 지금도 인기가 되는 그 과목이에요.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편견과 불평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다문화 가족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되 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자를 초청을 할 때 굉장히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특히 베트남의 안보 전략 중요성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전이 치열한 상황. 최근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높였습니다. Năm 2022 sẽ là năm mà mở ra một cái trang mới cho quan hệ giữa hai nước với những thành tựu toàn diện và quan trọng hơn. 동아시아 지역, 동남아 지역에서 새로운 한국의 외교 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베트남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피식민 지배와 전쟁, 이후 비약적 발전이라는 서로 닮은 역사 경험을 가진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협력을 통해 함께 도약할 기회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월드 김종욱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인 입양인과 동포들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연말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12월마다 이렇게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정지훈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서툰 한국어이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탄절 노래를 불러봅니다. 신나는 분위기에 몸이 들썩들썩 춤까지 절로 나옵니다. 프랑스 한인 입양인과 가족들로 이뤄진 한국의 뿌리협회 회원들이 준비한 공연입니다. 신명나는 북공연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인 예술가들의 무대까지 연말을 맞아 프랑스 한인 입양인과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축제를 즐겼습니다. C'était un magnifique spectacle. Je pense qu'on a tous apprécié de voir ces artistes coréens performer sur scène pour nous, pour la 10e symphonie amicale. C'était vraiment génial. Je pense qu'on était tous ravis et époustouflés et c'était un très bon moment, une belle introduction de la soirée. 파리에서 많은 무대를 쓰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동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좋아해 주시고 그걸 다 같이 즐겨주셔서 저는 평소보다 더 즐겁게 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해마다 12월이면 프랑스 한인 여성회는 한인 입양인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프랑스 한인 입양인과의 교류 만남을 통해 연대를 쌓고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매년 17일반 모은 성금으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축제를 열 만한 마땅한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줬습니다. 입양인들과 함께 저희가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또 음식으로서 나눔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서로 준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즐거웠잖아요. 그죠? 모두 다 즐겁게 이렇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리천장을 깨고 주류 사회에 진출한 한인 여성들의 리더십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프랑스 한인 여성회는 앞으로도 한인 입양인과의 연대는 물론 차세대 한인 육성과 유학생 멘토링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세대들이 자라서 이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선배된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세대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나 멘토링 그리고 여성 인권이나 여성 리더십을 또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는지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런 걸 서포트하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프랑스 동포들과 한인 입양인들은 올해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새밑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은 올랐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9.2도, 대전 영하 10.5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그나마 바람은 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한편 영동과 영남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는데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곳곳이 빙판입니다. 빙판길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4도, 청주 영하 11.1도, 부산은 영하 0.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0도, 춘천과 청주가 1도, 전주 3도, 광주가 4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도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성탄절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